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가용정책 총동원, 부동산 몰아치는 이재명 대통령이란 얘기죠. 10.15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처음으로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용정책을 총동원해서 정부는 국민의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여기 바로 밑에 나와 있죠. 결국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뜻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투기 억제에 대해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10.15 대책 전 서울 장기 보유 역대급 매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 그러니까 아파트의 이런 이 매도자 중에 20년 넘게 보유한 주택을 판 사람이 1,274명으로 기록이 됐다. 이게 지금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에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다라는 거예요. 올해 1월과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 부자 같이 보시죠. 올 1월엔 560명이었었는데 그런데 지난달 기준 9월은 1,274였다라는 겁니다. 두 배가 훨씬 넘는 숫자가 다 팔고 팔았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정부 발표 전에 이 강경 기조를 미리 감지하고 확실하게 좀 매도를 이끌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진짜 다주택자들은 정작 규제하고자 하는 법망을 피해서 진즉에 팔아치웠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아직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이 다 나온 건 아니죠. 하지만 뭐가 됐든 법 잘 지키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정책이어야겠다라는 생각만은 확실하게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김용범, 김정관 오늘 관세협상위에 긴급 방미합니다. 네, 지금 대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뭔가 얘기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일단 미국이 3,500억 달러 전부 다 현금으로 하라는 기존의 방침에서 요거는 좀 입장이 바뀌긴 바뀌었지만 하지만 여기 부자 같이 볼까요? 아직도 상당 수준으로 온 현금 투자를 막판에 또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어쨌거나 지금 막판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에이펙을 계기로 뭔가 문서화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향한 게 에이펙 마지막 방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같이 가져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법원 이례적으로 검찰을 질타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별건 수사로 진실을 왜곡하는 건 지양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그런데 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제목처럼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죄가 난 가장 핵심이 이 핵심 증거가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었는데 이게 결국 재판부는 진실 왜곡이다.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된 거 아닙니까? 라고 봤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네, 이 부분은 검찰이 뭔가 좀 깊이 생각할 부분도 있겠다. 하지만 1심이란 점에서 검찰도 분명히 항소를 할 걸로 또 보이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우경본색 다카이치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됐습니다. 네. 확실하게 이 선거에서 승리했긴 했지만 총재가 되긴 됐지만 하지만 총리가 정말 될 수 있는 거야. 과반의석 연립정당 이거 확보할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제 실제로 첫 여성 총리가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관련한 소식도 저희가 잠시 뒤에 살짝 대담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화사한 이 전경인 거죠. 네, 여기가 대체 어디냐? 강원 태백시의 철암 단풍 군락지입니다. 가을이 오긴 왔구나.
지금 가을이 아니라 그냥 겨울 추위인데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울긋불긋 익어서 이젠 조금 있으면 눈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강한 추위입니다. 오늘도 역시 추우니까요. 좀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오늘은 저희가 사진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 사진도 좀 같이 볼까요? 이게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앞으로 을지로를 오가는 분들은 이 전광판을 자주 보게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매경 미디어 그룹이 을지로 입구에 매경 미디어 그룹의 M, 명동의 M, 그리고 이 돈, 머니의 M을 따서 MCT 요 전광판을 초대형 전광판을 저희가 좀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도 을지로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살짝은 이 저희 어떤 기대도 좀 같이 가져봅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언제나처럼 크게 이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산무 국감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연일 무리 최혁진 결국 국감장서 퇴장당했다라는 겁니다.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바로 이분이죠. 무소속 최혁진 의원 아마도 저희가 국감 이슈를 다룰 때 거의 매일같이 좀 요즘에 이 등장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제는 결국 국감장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피해자는 그냥 감수하고 2심, 3심에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 대구고등법원장님, 예. 한번 여기 사심자에 관련돼서 한번 견해를 한번 밝혀봐 주시죠.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헌법에 뭐 하시는 거예요? 세법법원이 오늘 뭐야 열심히 방송했지. 왜 질의 중에 왜 고함을 지르십니까? 자, 두 분 다 퇴장하십시오. 제 옆에 있는 주진우 의원 저한테 지난 수일 동안 수준 낮은 발언하니까 괜찮냐, 당신 국회의원 맞냐 이런 말을 발언 중에 옆에서 지속적으로 해댔습니다. 아니 그런 당사자가 제가 얼굴 한번 쳐다봤다고 제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수준 높은 발언과 품격 있는 발언을 하는가. 네. 지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그러니까 재판 소원, 일명 4심제라고도 요즘 얘기를 하죠. 재판 소원에 대해서 대구 고법원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대구 고법원장이 답변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저주저해요. 왜? 고성이 저쪽에서 일어났거든요. 왜? 이 주진우 의원 바로 옆에 있는 최혁진 의원이 몸을 완전히 틀어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윤경호 위원님. 일단 본인은 얼마나 품위 있는 얘기를 했네 들어보려고 그랬어요. 경청하려고 그랬어요. 라는 건데 저렇게까지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만 딱 떼놓고 보면 네. 최혁진 의원이 지나쳤죠.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는지 그거 상관없이 저렇게 턱 밑에 고개를 들이밀고 상대를 쳐다본다는 건 도발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왜 그랬느냐 했더니 방금 나온 것처럼 그 이전에 이미 주진우 의원이 나한테 도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뭐 양쪽 의원들 간의 도발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뭘 위해서 둘이 싸우는 거냐. 재판 소원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이건지 아니면 대법관 증원 1년에 4명씩 3년 내에 12명 더 늘리는 거 이런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인지 이런 건 그냥 실종돼 버렸다는 게 아쉬운 거죠. 아까 앵커가 산무국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최근 아마 이번 국회에서 더 두드러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정말 실종된 게 그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이번 국감이 유독 좀 더한 것 같다. 저렇게 약간 도발을 하면은 되겠느냐. 그런데 또 들어보면 앞서서 최수영 위원님. 예. 지금 또 최 의원 얘기는 주진우 의원이 먼저 나한테 도발했어요. 그러고도 국회의원 맞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쳐다도 못 봅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예의가 아니죠. 상대가 질의할 땐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죠. 저는 주진우 의원이 얼만큼 최혁진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의 질의를 방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그 정도였다면은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추미애 위원장이 그동안 가만 놔뒀을까요? 저는 뭐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이나마 그 의원들 꼬투리가 있으면 연일 퇴장 명령과 발언 중지를 남발하는 추미애 위원장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최혁진의 저 말이 저는 제가 뭐 24시간 모니터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상대가 질의하는데 몸을 틀려서 바라보면 상대가 지휘가 됩니까? 제가 옆에서 윤 의원님 발언하는데 뻔히 보면서 무슨 얘기나 들어보면 그게 토론이 되고 발언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점점 더 지난번에는 이른바 조이대를 풍자하는 조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으로 사실 많은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의 공분을 샀고요. 또 어제 발언에서는 사실 또 어찌 보면은 나경원 의원의 그 집을 거론하면서 마치 그 최은순 씨를 누가 소개시켰냐. 나경원 의원 집이 무슨 뭐 거강꾼입니까? 무슨 뭐 시대에 뭐 이게 말 중개인입니까? 이런 말들 정말 적절치 않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품격, 결국 말은 그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정치는 막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선진화의 꿈도 물거품이 될 겁니다. 의원들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정치는 한 발짝도 진화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정 노력이 없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점점점 약간 좀 뒷힘이 좀 흐려지시는 이런 말씀도 같이 좀 주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사실 이 최혁진 의원이 이 빤히 쳐다보는 거 말고도 다른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앞서서 제가 아까 초반에 요즘 최혁진 의원이 거의 국감 이슈 다룰 때마다 등장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최근에 김충식 씨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새로 만나는 내연녀로 알려진 여성은 나경원 의원이 소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십니까? 나경원 의원 모릅니다. 언니가 소개를 했다고.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나경원 의원은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김충식 씨 고소고발 하시겠습니까? 언니가 없습니다. 고소고발 하시겠습니까? 언니가 없습니다. 조이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이라고 합니다. 김충식 일본 태생이고 이게 사실이면 김충식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을 그냥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법부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권위가 바닥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장... 네, 이제 최혁진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요 직전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뭐 이 김건희 여사의 이 어머니 모친의 지인의 내연녀를 모소기를 해줬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조이대 대법관에 대해서는 시중에선 이런 것까지 올라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판넬로 만들어서 조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는 생각도 이런 게 있어요, 윤경호 위원님. 그러니까 만약에 앞선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약간 이 턱 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랬어도 주진우 의원이 화를 내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왜 방해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둘이 지금 붙어 앉아 있잖아요. 네. 방금 살짝 지나갔습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최혁진 의원에게 국회의원 맞아요? 맞아요? 라고 하는 대목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최혁진 의원은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이 어떤 주의 주장을 펼치느냐, 그리고 국정감사든 아니면 국회 상임위에서든 하는 얘기는 뭐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은 있죠.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본인의 얘기도 설득력과 신뢰를 더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 국회 지금 저 장면 나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여야 또는 상대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저기에서부터 벌써 대치전선이 형성이 되고 두 집단이 싸우는 꼴로 된단 말이죠. 그러나 청문회나 또는 국정감사나 뭐 하여튼 국회라는 곳은 의회가 피감기관 또는 피청문기관 또는 개인을 상대로 질의도 하고 뭔가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미국식
좌석 배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무슨 말씀이냐? 피감기관이나 피청문 주체들이 앞에 있고요. 그들과 국회의원들이 마주보는 방식. 국회의원은요, 선수에 따라서 다선 의원은 앞줄에 앉고 초선 의원이나 선수가 낮은 의원은 뒷줄에 앉고 네. 당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죠. 왜? 상대에 대한 견제와 상대에 대한 감사, 이게 주된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여야가 한쪽 편을 들어주는 상황에서 서로 싸우는, 그게 이제 저런 개인 간의 감정 싸움까지 저는 더 승화돼 버린 거다. 그런 점에서 제도도 바꿔야 되지만 환경도 좀 바꾸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출발은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저는 뭐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앉아있는 배치 자체가 좀 이런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내가 볼 땐 이제 좀 쓴소리를 좀 주셨어요. 근데 아까 영상에서 마지막에 좀 퇴장할 때 혹시 들으셨나요? 저쪽 끝에 있는 이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 그런다고 민주당 못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또 막 외칩니다. 이 나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사실 비례였었던 강유정 의원이 대통령실 이 대변인으로 가면서 그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를 최혁진 의원이 하게 됐는데 민주당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기본소득당으로 해서 비례를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용해인 당시 이 기본소득당 대표가 뭡니까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민주당 절대 못 갑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무소속 최혁진 의원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또 그런 거예요. 최수영 위원님, 민주당으로 그렇게도 못 가요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민주당에서는 이게 좀 잠잠해진다고 해도 나중에 온다 그럴 때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아무리 그 국감 스타가 아니라 진영 스타가 된다 할지라도 네. 받는데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이미 국민적인 공분을 샀어요. 제가 어느 한 자료를 봤더니 이 국정감사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니까 국정감사에 제출됐던 자료 있잖아요. 국감 자료가 네. 무려 2,171만 페이지입니다. 네. 이게 A4 분량으로 4,341박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개 상임위에서 질의한 시간을 보니까 3,330시간. 네. 그러니까 1,330시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도 힘드네요. 이게 총 소요된 시간인데 그럼 이게 국회의원 개인의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 시간이잖아요. 공적인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질의해서 낭비한 거잖아요. 저거 국민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정치에서 지나간 공간을 회복할 수 있어도 지나간 시간을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저렇게 해놓은 사람을 집권 여당이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수도 없겠지만 저는 아마 가려고 무진장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국감 스타가 아니라 진영 스타가 되고 싶어서 저렇게 희대의 판넬까지 들고 나오는 분인데 어찌됐건 저는 정치를 이렇게 후퇴화시키고 퇴행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일 이거 뭐 받을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그때 말하자면 비례 전문 정당으로 공천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치가? 정치의 제도화, 정치의 선진화가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의 어떤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최혁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국감에서 발언 혹은 태도가 논란이 됐었던 게 과연 최 의원 한 명뿐이냐라는 거죠. 그간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에휴 이 짜지라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박정훈 의원에게 오전에 뭔가 사퇴 수습과 유감 내지는 사과의 표현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근데 본인이 그 답장을 저한테 안 보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답장을 보냈겠습니까? 그거는 왜 그 공개를 안 하세요? 법원의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대해서 판단이 나와야 공식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관은 정당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란이라고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은 마이크 드릴 테니까 내란이라고 주장하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욕한 사람은 퇴장시켜주세요. 네, 국방위에서도 과방위에서도 이런 일들은 왕왕 이번 국감 기간 내내 있었다라는 거죠. 중앙일보의 오늘 일면입니다. 볼게요. 산무국감 F학점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산무가 대체 뭐가 없는지 보겠습니다. 송곳 질문하는 국감 스타 없고 송곳 질문이 없었고 상대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토론도 없었다. 꼭 있어야 될 게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세 개가 몽땅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는 제목에 학점으로 따지면 F학점도 아깝다. 낙제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윤경호 위원님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 F까지는 아니어도 D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해서 뭘 국민에게 기억을 남겼느냐. 행정부가 지난 올해 이런 걸 잘못했더라라고 지적을 해준 그런 국정감사가 뭐가 있었느냐. 국정감사에서 그럼 잘못한 것만 지적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물으실지도 모르지만 그게 국회 본연의 역할이잖아요. 견제를 해야죠. 예산 제대로 썼는지 따져봐야죠. 정책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서로 양쪽 진영, 양쪽 정당끼리 싸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스타는 없는 건 뭐 불가피한 일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당에 대한 예의나 배려, 존중 없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노력 안 한다.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의회 피감기관이 아니라 그냥 양쪽 정당끼리만 싸우니까 국회로서의 입장에 행정부를 놓고 우리가 한번 같이 따져보자,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정책 토론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겠죠. 그 대안을 위해서는 이쪽 당에서 협조를 좀 해야 됩니다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다.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 국감이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운영위도 국감이 남아 있고요. 지금 당장 오늘도 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게 외교위원회가 지금 현재 현지에서 오늘 현장 국감을 실시할 예정인데 최수영 위원님, 네.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감 남은 기간 동안 만회가 좀 될까요? 분발해야죠. 분발해야 되는데 별로 기대할 게 없어서 저는 뭐 F가 우리가 쌍권총 찼다고 그러잖아요. 네. F 연속 2개 받으면 쌍권총 차는 국감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은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이번에 그래도 전반부 국감이 끝났는데 국감 스타가 안 보여요. 과거에 우리 국감 스타는 우리 전통이었어요. 제가 조금 사례를 얘기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1988년 초선 때 13대 국회 때 노동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이상수 의원하고 함께.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나중에 청문회 스타는 나중이고 진짜 이때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고질적인 노동 현장의 문제가 다 그때 개선되는 단초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18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그 조경태 의원이 그 정유사의 비리 문제를 4대 정유사의 담합 비리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기름값이 인하되고 이때부터 굉장히 주유가가 현실화됐었어요. 그다음에 19대 국회 하태경 의원이 우리 잘 알죠.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처음 공론화시켜서 결국 이게 국정조사까지 간 거고요. 네. 2018년 박용진 의원 2018년이죠. 박용진 의원 많은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사립 유치원 문제 제기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이 법안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아이 키우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이런 사례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인 사례만 끝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게 나옵니까? 이번에 가능성이 보여집니까? 일단 공부도 안 했고 자료도 안 찾고 산무 국감이 아니라 저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일단 의지가 없어요. 학문의 뜻이 없어요. 학생이 공부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뭐 환경이 좋다고 해도 됩니까? 저는 이런 선배들의 사례들 정말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국민 생활에 순기능을 하는지 그걸 여기서 찾아내야죠. 그런 교훈 얻어야죠. 네, 지금 2018년에 뭐가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의원 때 초선 때 뭘 했었고 말씀하시니까 소록소록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상황들이 그 역사의 한 단편들이 한 발씩 진전하는 사례들이 다 국감에서 사실 나왔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산무다라는 건데 조금 전 속보가 저희 지금 나왔습니다. 합참의 발표예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조금 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알고 또 에이펙 잠시 며칠 있으면 또 열린다는 걸 알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지금 발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건은
이 한 발만 쏜 건지 여러 발을 쏜 건지 그리고 재원이 무엇인지 여부가 좀 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소식이 나오면 추가 속보도 좀 같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가볼까요? 심지어 갭 투자?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집값 안정되면 사라고 논란을 낳더니 국토 1차관 작년 분당에 갭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어제도 저희가 이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전하면서 본인은 30억짜리 집이 있는데 돈 모아서 집값 내리면 사세요라고 말을 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논란이다, 난리가 났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30억대 그 집이 갭 투자로 또 샀었던 거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의 그 발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이번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사실 이 발언 자체는 어제 저희도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갭 투자인 것 같다라는 거죠. 돈 모아 집값 내리면 사라더니 이상경 분당 갭 투자 6억 벌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6억 정도 번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2차관에 보인 한모 씨, 작년 7월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 판교 프로지오그랑브를 33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전세 14억 8천만 원을 끼고 18억 7천만 원으로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실거래가를 보니까 지금 같은 면적 고층이 40억에 거래가 된 실거래가가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 호가로 따지면 42억까지 나온다. 42억까지는 올라갔다라는 거겠죠. 고로 전형적인 갭 투자 아니겠느냐. 현 시점 기준으로 따지면 6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또 이 온라인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조현삼 변호사님. 본인은 갭 투자로 사고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뭐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사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원래는 지금 이사를 할 계획이었지 않겠습니까? 백현동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는데 본인의 그런 기존에 있는 고등동 아파트가 처분이 잘 되지 않고 백현동 아파트에 있는 전세 세입자와 그런 계약 기간 때문에 바로 이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실 다른 아파트를 거래하면서도 왕왕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차관 입장에서도 27년의 경우에는 지금 새로 구매한 백현동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갭 투자를 하는 경우는 보통은 갭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죠. 그런 경우를 보통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차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살고 싶어 하였지만 전세 계약 기간이라든가 기존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되면 입주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투기라고 하려면은 사놓고 가격이 오르면 팔아버릴 목적으로 사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집을 사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주 시기를 못 맞춘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걸 투기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상경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사고팔고 입주랑 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서 전세 계약이 된 거다. 통상적인 갭 투자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통상적인 갭 투자랑 달라요. 시기가 좀 안 맞은 것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요.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해명이죠. 입주태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거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잘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짜가 작년 12월 19일입니다. 네. 통상 우리가 잔금 날짜와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를 계약서 쓸 때부터 맞추죠. 그런데 전세를 언제 넣냐면 작년 10월 5일이에요. 네. 2달 반이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집을 살 때부터 전세를 놓기로 계획을 하고 집을 사는 경우에 해당하죠. 이것을 우리가 요즘 용어로는 갭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갭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정말 잘못된 것은 본인은 이렇게 전세 끼고 집을 사서 많은 시세 차익을 냈으면서 나는 이미 샀고 너희는 앞으로 사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고 아예 사다리를 부수는 수준입니다. 걷어차면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데 네. 지금 같은 정책이면은 집값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를 거기 때문에 네. 거의 이 정도면 사다리를 부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계약일을 좀 따져보면 처음부터 전세를 염두에 뒀었던 것 같다. 근데 뭐 그거는 추측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쨌거나 결론은 윤경호 위원님. 지금 15 대책이 나왔을 때는 지금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나도 똑같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팔고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뭐 입주태거 요 시점 때문에 딴 데 잠깐 몸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하다가 10월 15일에 덜커덕 나왔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시가 15억 원 기준으로 그 이상 되는 집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꽉 틀어지는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좀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 이상 집을 살려고 하는 기회를 지금 놓쳐버렸다. 그러면 이상경 1차관 같은 정책의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전 시점에 이런 대책을 내놓을 거야 라는 걸 알고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저런 갭 투자니 아니면 뭐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뭔가에 성공을 했느냐. 만약에 그런 거라면 뭐 매를 맞아도 더 많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분당에 저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해서 당신은 너는 이미 집 사놓고 떼돈 지금 벌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이런 얘기들을 한 당사자 또는 이 정책에 관여한 주체 무슨 뭐 정책실장 또는 뭐 국토부 장관 또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두 채 가지고 있잖아. 니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정책을 내놔? 그럼 우리는 지금 아예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봉쇄하는 거야? 그럼 정부 정책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잽을 한번 날리는 거에 또 맞상대에 또 잽을 날리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저는 의원이나 아니면 전에 국민의힘에서 집권을 했을 때 정책을 담당했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 하나 그러면 자신 있게 저렇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좀 냉정하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에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FOMO라는 그렇죠? 네. Fear, 두려움. 나만 뒤처지는 missing out 이 영어 머리 글자만 따서 하잖아요. 갑자기 집값이 올라버리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되고 나만 기회를 놓쳐버리는 듯한 그러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를 같이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너는 이미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너는 이미 갭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놓고 이 정책 뒤늦게 지금 하면서 왜 신뢰를 이렇게 잃는 짓을 하느냐. 이런 비판과 비난은 저는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딱 이 정도 15억 이상은 4억, 2억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출을 줄이고 서울 전역에다가 경기 남부 12곳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일 거라고 알았겠느냐. 모르고 과거에 했었던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어쨌거나 집 한 채인 건데 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경 차관의 얘기를 보면 이 상황을 보면 단순 갭 투자 의혹 말고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입각 직전인 올해 6월 7일 그는 본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이 판교밸리 호반 서밋 아파트를 매도했다, 팔았다는 거죠. 이 1가구 2주택 비판을 피하기 위한 매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은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고 현재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을 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 갭투자한테 매도를 하고 본인 전세 문제까지 해결을 하는 걸 주인 전세라고 하는데 요 주인 전세도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론 어쨌거나 현재로선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최수영 위원님. 지금 뭐 갭투자, 주인 전세 어쨌거나 이 자체를 뭐 나쁘다라고 못한다 쳐도 어쨌거나 10.15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7일이면요. 아마 6월 3일 날 대선 승리했으니까 6월 7일 인사검증 동의서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인사검증 동의서가 오니까 그럼 재산 다 신고해야 되니까 1가구 2주택 되니까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는 시점도 매우 불순한 거예요. 만일 그때 인사검증 동의서, 제 추론컨대 아마 그때 인사검증 동의서가 왔을 거예요. 물론 추론입니다. 추론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차관으로 입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받았으면, 입각제의 안 받았으면 팔았겠어요? 불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지금 이른바 주인 전세 이제 이거 못 해요. 이번 국토부 바로 불가능하죠. 본인이 발표를 주도했던 팀 겁니다. 1차원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정책 담당자들의 입을 보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라.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의 불신이 이미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문재인 정부 28번 해도 안 잡히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해도 물론 약간 이번 10월 15 정책은 일종의 서킷 브레이크 같은 성격은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 제동 같은 건 네.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4개월째 남은 건데 뭔가 공급까지 나왔던 신중하게 돼야 되는데 규제 위주로 가는데 발표하는 담당자들이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만 해요. 자기들은 다 눌러놓고 이제부터 너희들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시장이 반응하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너희들부터 팔아. 너희들 강남 산거 팔고 그러면 다른 12개 투기 과열 지역 안 되로 한번 가봐. 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데 그러면 이게 서킷 브레이크 역할은 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시장에 반응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상당 부분 이런 정책 담당자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들도 시장의 냉소를 부르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10년 전, 20년 전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오라고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다소 불순한 의도가 집을 팔고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판 그 시점도 내가 볼 때 좀 불순한데 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비슷한 취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민주당도 강하게 또 반박을 했는데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정권의 여권 고위층이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 놓고서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하는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근데 사실 부동산 대책의 본질은 아닌 거죠. 그것은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질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가열 조짐이 감지가 되었거든요. 부득이하게 이제 수요 억제책을 이제 쓴 것이고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 벌기용 대책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정확한 것 같고. 네, 국민의힘은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질을 좀 봐달라. 본질이 그게 아닌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이건 메신저 공격이 아니고요. 정책을 검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익 추구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이런 부동산 대책은요. 내로남불의 성격을 넘어서서 노골적 사익 추구로 보여요. 오히려 일부러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왜냐면요. 자,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이 있었죠. 네. 그런데 6.27 대책이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일률적으로 6억 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름 굉장히 강력한 수요 규제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석 달 반 만에 다시 구간을 나눠서 6억, 4억, 2억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네. 시장이 예상하는 다음 대책은 뭘까요? 이 10.15 대책으로 안 먹히면은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조일 겁니다. 네. 15억 아래 구간에서의 6억도 더 조인다. 혹은 더 상위 구간에서의 4억이나 2억은 아예 불가능하게 한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대출 못 받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현금을 한 25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저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새로운 매물이 나오면은 당장 현금 들고 가서 살 겁니다. 왜? 지금 안 사면은 앞으로 못 사니까요. 앞서 우리 윤경호 의원님께서 FOMO, Fear of Missing Out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FOMO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 3구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요지에 아주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을 내놓는가? 이것은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노골적인 사익 추구가 아니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 검증을 야당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메신저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메시지가 방어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역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걸 메신저 공격으로 볼 게 아니라 사익 추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본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상경 1차관의 발언이 논란이 며칠 전부터 지금 계속 되고 있죠.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이 얘기를 한 그 시점부터 계속 지금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 논란이 있고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라고 거듭거듭 투기는 안 됩니다. 이거 근절해야 됩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다시 한번 국무회의에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어떤 기사를 실었느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갭 투자, 재건축 딱지로 수십억 차익, 민심 불질은 부동산 4인방이다라고 하면서 4명을 집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왜? 보니까 2013년 서울 개포주공을 8억 9천에 경매로 낙찰을 했는데 이때 전세를 끼고 샀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45억 원 안팎으로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혁원 금융위원장입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왜? 지금 똑같이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랑 같은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긴 2013년에 일단 여기도 역시 전세 끼고 구입을 했었다. 전세 끼고 그때 사서 지금 역시 40억 안팎이다라는 겁니다. 갭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김용범 정책실장, 오늘 이제 뭐 미국 간다고 한 김용범 정책실장. 여기는 서울 서초구 서초 레미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는 2000년에 재건축 입주권, 흔히 딱지라고 얘기를 하죠. 딱지를 사서 여기에 지금 들어갔고 지금 현재 30억 안팎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윤경호 위원님, 뭐 갭 투자 아니면 흔히 말하는 딱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할 때 거론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 저들이 뭐 2000년, 2003년, 2013년 이럴 때 정부 관료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활용해서 했느냐 이게 우선 하나 관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갭 투자나 딱지 구입이 편법이고 불법이냐 이것도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지금 뭐 4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를 어디 강남에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민심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공격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동산 대책 잘잘못 어느 게 지금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기의 대책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마 관점에 따라 또는 본인이 뭐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보유세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아니 4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그에 합당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에 합당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다면 두 채, 세 채에 맞는 과중한 세금을 나는 감당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그만큼 포용적이냐,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위로 훌쩍 건너뛸 수 있느냐.
뭐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세금 못 올린다면서요. 그러면 다음 정부는 가능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저는 이거 주식 투자 양도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소득이 있고 뭐 이익이 생기는 곳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역시 대출이나 금리 이런 걸로 조이는 거 이건 뭐 맞아요. 그러나 그 대출이나 금리를 조이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항상 매를 맞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을 건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 세금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불법도 아니까 뭐 갭 투자니 아니면 딱진 이런 게 불법이냐? 불법은 또 아니지 않느냐? 당시에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정보를 활용했다라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렇게 돌을 던질 상황까지라고 또 볼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어쨌거나 한 채 지금 갖고 있는 건데 라는 말씀이셨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뭐 4인방이라고 합니다. 여긴 다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인 거죠. 여긴 다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한 채가 아닌 사람도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강남 2주택 이찬진 자녀에 매각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지금 보니까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네요. 라는 지적이 어제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채는 거주 중이고 한 채는 사무 공간 등 다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왔어요. 아까 하나는 그 아이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실로 썼던 거기 때문에 그때 19년에 그 마련을 해가지고 20년 입주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그 폐업을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을 제가 서재로 같이 쓰고 있는 그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그 염려를 끼쳐서 송구합니다. 조현산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이찬진 금감원장이 참여연대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본인은 고위공직자고 또 다주택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겠죠. 지금 한두 달 안에 다른 주택을 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그 방향성을 같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찬진 위원장의 경우에도 물론 사정이 있다고는 합니다. 뭐 자녀가 다른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창업 과정에서 그 주택을 사용을 했고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도 하고 네. 추후에 그 자녀에게 그 주택을 증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고 지켜봐야 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찬진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안과 같이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속히 처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이 엄마들 커뮤니티에는 연일 누구는 무슨 집이 있대, 누구는 몇 채래, 누구는 어디 산대라고 고위공직자 명단 리스트가 쭉 요즘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다고 했는데 진짜 팔았는지, 팔 땐 그럼 얼마에 팔았는지 여부까지도 아마 다들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사람을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박지원 의원이죠. 박지원 의원이 왜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현지 나오라더니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대체 왜 입장이 바뀐 건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국회는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의결하면 나와야죠. 네. 그리고 저는 김현지 비서관을 국회에서부터 아는데 네. 똑똑해요. 네. 야무져요. 예. 저 같으면 나와서 한바탕 하겠어요. 왜 못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엊그제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 국민의힘의 이 음에 만약에 따라가 주면은 똑같은 난장판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지 말아야 된다. 단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가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들으셨죠? 박지원 의원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아니 난 나갔으면 좋겠어요. 똑똑하고 야무져요. 나와서 한바탕 하는 게 낫죠.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엊그제까진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 음해에 이게 다 따라가주면 난장판이 될 것 같으니까 난장판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최수영 의원님. 전에는 나와도 난장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냐. 왜 바뀐 거냐라는 거죠. 그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그래서 말 바꾸기의 정치 구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릅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김현진 실장이 정말 나와야 되는 총무비서관 때는 안 나오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니까 부속실장으로 바꿨는데 그때도 나오겠다고 하는데 나올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못 나온다고 하는 것 여권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박지원 의원도 따라가 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꾸 저런 얘기에 대한 논쟁이 될수록 국민들은 김현지가 뭔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난 9월 이후에 제가 하는 보도를 봤더니 네이버 검색량이 김현지가 이재명을 2배 이상 거의 압도했다는 그 보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정치권 그 격언 중에 권력 핵심의 음지가 자꾸 거론될수록 이게 루머를 만들어내고 루머는 음습한 이미지로 치환된다. 매우 건강하지 않고 종국에는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우리가 늘 봐왔던 이른바 절대 권력들의 말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4개월 차 이게 보입니다. 김현지라는 1급 공무원의 안위로 인해서 이게 과연 정부 여당이 택할 게 맞나요? 정말 저는 그래서 1급 이상 공직자들 정보 공개를 하는 정보공개법을 아예 2차제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김현지 논란 이게 이번 그 국감 때 좀 클리어가 안 되면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영향 끼칠 거라고 봐요. 여권이 사실 지금 이 이슈 관리에 대단히 사실은 지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 대체 이 정도까지 자꾸 얘기가 나오면서 김현지가 누군데, 김현지가 뭔데? 라는 생각으로 다들 이제는 옮겨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조현선 변호사님. 사실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라고 박지원 의원이 김현지 실장한테 전화했을 때 나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김현지 실장의 가장 화두는 운영입니다. 운영이 있는 이제 당장 다음 달이죠. 처음엔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했다가 지금 분위기가 혹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용산에서도 좀 바뀌는 건 아니냐. 안 나가고 싶어요 사실 이란 쪽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김현지 부속실장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뭐 국회가 결정을 한다면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을 불러서 질문할 사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여러 가지 뭐 논란이라든가 의혹을 제기하는데 구체적인 뚜렷한 증거 하나 없습니다. 최근에도 뭐 산림청장과 임명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그런 뭐 의혹을 제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산림청장과 지금 김현지 실장이 뭐 통화라도 했다라는 내역이 나왔다라든가 아니면 두 분이서 만났다는 그런 뭐 목격자가 있다라든가 그런 증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말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감장에 나왔을 때 김현지 실장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떤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감장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총무비서관 시절에 했던 일에 대해서 그 업무 중에 어떠한 잘잘못을 따져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한정해서 국감장에 부른다고 한다면 저는 김현지 실장이 충분히 이 부분 수용하고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여야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입장이 바뀐 게 없다. 뭐 여야 간 합의가 되면 당연히 나간다고 한 거 아니냐. 다만 불러서 뭘 물어볼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도 별다른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했었다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지금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고 국회 운영위가 곧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결국 김현지 실장이 증인으로 나올지 말지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인수 최고위원이 왜 나왔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대한민국 자체는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생각이에요.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네요. 그럼 이건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봐야 맞다.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중국의 인위적인 개입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동의하십니까? 보수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능해지는 본연의 보수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저것은 현실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도와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면 5%를 누리려고 해서 자본시장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냥할 목적으로 사들이고 있으면 대거 공시가 떠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넘쳐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만 오릅니까? 물가도 같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금년에 13조 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을 풀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자극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지금 거시경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정밀 타격을 해줘야 돼요. 지금 저렇게 핀트가 빗나간 주장을 하면 마치 저런 김민수 최고위원 개인의 주장이 국민의힘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오도되면서 보수의 어떤 유능함이 상당 부분 퇴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주장은 충분히 경제 공부를 하고 현실 경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말씀을 당에 대한 고언 차원에서 이건 드리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지금 현실과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5%로 있는데 갑자기 우리 기업이 어떻게 잠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민주당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까요? 먼저 박주민 의원입니다. 일상생활 가능한 이 정도면 망상입니다. 중국 자본 불법 개입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기영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9월 말 기준 중국 투자자의 우리 주식 보유 규모가 외국 투자자 보유분 중에 2.2%밖에 안 됩니다. 이건 현중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좀 황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중국 투자자들 외국 투자자 전체의 2.2%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저도 아까 보면서 이제 아까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인가요? 부동산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뭐 본인들이 인정한 건 있잖아요.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현금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 시장에. 근데 그거는 그 민주당이 했던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재난지원금 등등 통해 가지고. 네. 뭐 그런 유동성이 풀린 것이 주가에 좀 반영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 중국이 이렇게 주가에 정말 엄청나게 변동성까지 가져올 정도로 투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금감원이 그런 자금 흐름에 추적을 못했을까요? 물론 이제 본인도 이제 조금 자신이 없으니까 추론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일반인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 발언인데 아무리 이제 이게 사적으로 유튜브에서 한 발언일지라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수권 정당이라든가 대한 정당의 신뢰라든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과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죠. 최소한 추론을 하더라도 데이터는 어느 정도 갖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입증하지도 못할 얘기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수습은 누가 합니까?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좀 쓴소리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왜 나왔느냐? 물론 자주 등장하긴 해요. 저희 피플에.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연회장 지어라 지시에 백악관 일부가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같이 보실까요? 여기 지금 백악관 이스트 윙이에요. 동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허물어진 모습이죠. 아마 지금 이 시점으로 따지면 더 많이 허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길 허물고
별도의 건물로 연회장을 짓겠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re building a ballroom. They've wanted a ballroom for 150 years. And I'm giving that honor to this wonderful place. We'll have the most beautiful ballroom in the country. You probably hear the beautiful sound of construction to the back. You hear that sound? Oh, that's music to my ears. I love. 네, 굉장히 아름다운 연회장을 지을 거예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경호 위원님, 뭐 미국 특파원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백악관은 보통 그 자체로 일단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는데 이걸 기존 건물을 굳이 허물고 연회장을 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치가 이스트 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웨스트 윙은 대통령과 참모들의 집무실이에요. 이스트 윙은 대통령의 사저 공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는 곳. 저기는 주로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퍼스트 레이디 뭐 공간이 많죠. 근데 저기에 그렇게 연회장을 만들 정도의 넓은 공간이 있는 거 뭐 저도 백악관 뭐 두어 번 들어가서 구경해 본 거, 그다음에 프레스룸에 그러니까 기자실에 브리핑 때문에 들어가 본 그게 다입니다만 이 이스트 윙 자체가 저렇게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게 트럼프의 입맛에 딱 맞았나 보죠. 그러니까 본인은 뭐 마라라고라는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사저를 거의 대통령 집무실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연회장으로 쓰잖아요. 이번에 뭐 우리 4대 그룹, 5대 그룹 총수들이 거기 불려갔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백악관이라는 건물은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세워진 다음에 지어졌다가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린 적이 있어요. 아마 남북전쟁 이후일 겁니다. 그랬다가 네. 지금의 건물은 그때 새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150년 전에 지어진 거죠. 그리고 기사도 나옵니다만 1948년에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크게 개축공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스트윙만 고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게 본인의 재임을 위해서인지 이제 저렇게 나오다가는 모르겠어요. 미국 제도에 대해서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3년 후에 나 대통령 한 번 더 할래? 혹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짐작까지도 하게 만드는 게 이런 기행의 근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체 얼마나 오래 있으려고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거야? 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짓는데 금액도 상당할 텐데 한집 셧다운 됐다고 그러는데 무슨 돈이 어디서 또 이렇게 짓는 거야 싶은데 여기 잠깐 같이 볼까요? 트럼프는 건축비와 관련해 미국 납세자의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백악관 블룸은 이 많은 애국자, 위대한 미국 기업 그리고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최수영 위원님. 이렇게 뭐 기업 돈, 뭐 개인 돈, 애국자라고 얘기하는 개인 돈 받아서 또 이거 지어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백악관은 일종의 공공재인데 네. 저게 그냥 사적으로 저게 유용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유용이 아니라 갖다 써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주째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세출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갈등이 있어서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연방 정부는 지금 예산이 절저 동결돼 있는 상황에서 저 3천억 원에 가까운 공사, 더더군다나 1948년 이래 가장 최대의 백악관 공사를 강행한다. 지금 미국의 여론은 노 킹스, 왕은 없다라고 지금 대단히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민심에 맞서는 것처럼 보여서 이건 어떤 뭐 돈의 투입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좀 말하자면은 정무 관리가 안 되는 사안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윤 의원님처럼 장기 집권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굳이 셧다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민심에 얼마나 역행을 하는 건지 본인이 모르는 거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아무도 모르죠. 마지막 인물. 누군가 결혼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지 싶을 수 있는데 여기는 약간 얼굴에 낯이 익죠. 맞습니다. 이번에 총리가 된 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 일본 총리죠.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다카이치와 2번 결혼한 일본 첫 퍼스트 젠틀맨입니다. 첫 여성 총리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배우자도 첫
퍼스트 젠틀맨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바로 사진 속의 이 인물이죠. 다카이치 총리의 지금 남편 야카모토 다쿠입니다. 전 중의원, 본인도 의원 생활을 했었던 인물이다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2번 결혼했다라고 나와요. 왜? 이 첫 번째 이혼했었던 이유가 양쪽의 정치적 생각이 너무 달라서 지금 다카이치는 지금 아베계로 되죠. 극우 쪽의 아베계인 거고 지금 이 남편 야카모토 다쿠는 야마모토 다쿠는 지금 여기는 이시바 시게루 쪽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정치적으로 좀 달라서 헤어졌다가 다시 결혼을 한 2번 결혼한 젠틀맨인데 근데 이 젠틀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카이치 총리 자체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내가 평생 밥 줘줄게라고 하면서 데려갔고 실제로 주방에는 여기는 내 성이니까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다 이게 밥을 또 해줬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이게 이 첫 여성 총리라는 게 조현선 변호사님 아내분이 나 총리 해야겠어. 아침밥 좀 줘줄 수 있겠어? 라고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굉장히 그 모범적인 사례 같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진짜 부엌이 나의 성인이 들어오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내조죠 이제는 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전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퍼스트 젠틀맨 입장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를 지지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다카이치 내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이번 두 분의 그런 연애라든가 결혼 과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남편이 어떻고 이런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의 관계 아니겠느냐. 극우인데 괜찮겠어? 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한국에서 일부 우려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난 한국 기임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 한국 대통령과 만날 날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펙에도 올 거다라는 거죠. 이거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표면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온건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유연정이라고 그러죠.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의 연정은 평화헌법 개정을 연결고리로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은 결국 미국의 동의 그리고 주변국의 반발이 없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미국을 설득하고 이렇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결국은 외교적인 장애물이 하나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그 전후 체제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일종의 수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정지 작업 차원에서 한국과 표면적으로 잘 지낼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용인해도 좋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표면적으로 친하게 다가오는 걸 있는 그대로 믿고 평화헌법 개정까지 오케이 해줘도 되는 건지가 진짜 다음에 다가올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